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은 이걸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요. 반면에 내 생각에 내가 일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평가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바로 이 보고 때문인데요. 보고만 잘해도 상사한테 욕먹을 일은 훨씬 줄어들고 상사한테 내가 한 일 적당히 생색도 내면서 지금보다 훨씬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걸 모르고 상사랑 담 쌓고 살고 상사한테 적시에 말 걸 줄도 모르고 회사 돌아가는 상황이나 정보 최전선, 일잘로 무리해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기왕 열심히 한 거면 보고까지 잘해야 일을 제대로 마친 거죠. 대기업 L사 핵심 인재 시절부터 사회생활 13년 하면서 관찰하고 얻어낸 보고 잘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주 쓰는 보고의 기술 10가지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자, 먼저 보고 잘해야 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보고 잘하면요, 내가 내 손으로 하는 삽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 다 해놓고 갈아엎은 적 우리 한두 번 아니죠. 시작 전에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컨펌 받고 시작하면 상사랑 아예 다른 생각, 딴 방향으로 가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하겠다 조율하고 들어가니까 명중률이 높아진 거죠. 또 이렇게 사전에 컨펌을 받고 시작하니까 이 일이 잘못됐을 때 상사한테 책임을 떠넘길 수 있죠. 내가 결정한 게 아니라 상사가 결정한 거니까요. 그래서 결과 보고만을 보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전 보고, 사전에 어떻게 하겠다 보고하는 것부터가 일의 시작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일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도 상사한테 중간 보고를 함으로써 숙제를 떠넘길 수 있죠. 이건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팀장님 도와주세요. 저 팀에다 얘기해 주세요. 저 팀 팀장님에게 지원을 요청해 주세요. 와 같은 것들이겠죠. 뿐만 아니라 보고를 하면 내가 한 일의 양에 대해서도 어필이 가능하죠. 큰 이슈가 없더라도 내가 진행하는 일에 대해서 중간중간 보고를 계속 남겨야지만 상사가 나한테 일 더 줄 뻔한 거 막을 수 있습니다. 또는 보고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똑똑하게 일하는 사람인지도 한 번 더 어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보고는 업무 일상에서 상시 일어나는 거거든요. 상사와 맞닿아 있음으로써 나에 대한 신뢰를 상사에게 일으킬 수가 있어요. 신뢰가는 캐릭터로서 포지셔닝에 성공하는 거죠.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일을 시켜놓고 늘 불안합니다. 제가 잘하고 있을까? 빵꾸 내는 건 아닐까? 쟤 또 잘못 알아들은 거 아니야? 라고 불안한데 이 불안을 해소해주는 사람은 당연히 이쁨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똑같은 일도 A한테 줄 거? B한테 주고 중요한 일을 A한테 맡겼다가 지난번처럼 실수할 수 있으니까 중대한 사고 칠 수 있으니까 그냥 B한테 줘버리는 거죠. 물론 이로 인해서 일 잘하는 놈한테 일 더 주고 이런 몰빵 문제가 있기는 한데 일이 많다고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점차 나한테 의존을 하고 나 아니면 일이 안 돌아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포지셔닝이 되는 거죠. 포지셔닝에 대해서는 이미 유튜브 영상으로도 다룬 적 있는데요. 이 영상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점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조직 내 내 포지셔닝이 확고해지면 상사에게 요구할 건 요구하면서 일 돌아가는 상황을 내 입맛대로 컨트롤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일이라는 게 사람 대 사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런 보고 과정에서 쌓이는 신뢰, 이것도 정말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성과에 치중할 때 우리는 이 신뢰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보고를 못했을 때는요, 상사가 원하는 걸 조준 실패함으로써 내가 언제 이렇게 해오래? 이런 말 자주 듣죠. 또 상사를 불안하게 함으로써 상사가 속으로 잘하고 있겠지? 영 불안한데 이게 결국에는 마이크로 매니징으로 이어지죠. 또 일만큼 해놓고 백인 척 부풀리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욕하잖아요. 제 평가 잘 받으려고 싸바싸바 한다, 오바친다 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는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사람보다는 후자처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자기가 100을 해놓고도 100만큼 했다고도 말 못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1처럼밖에 말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저는 좀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일 잘하는 사람들의 보고 패턴에서 관찰되는 10가지 특징을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자주 보고한다. 그거 아세요? 상사한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오랜만에 보고하면요, 뭔지 잘 못 알아들어요. 맨날 보고하는 거는 이전날 했던 거에 대한 맥락이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알아듣는데 며칠만 지나도 그게 뭐였지? 하면서 상사가 까먹어요. 그래서
자주 보고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앞으로 상사한테 보고하는 데 있어서 서로 간에 형성됐던 맥락을 유지하면서 낮은 에너지로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자주 보고해야 한다는 거죠. 다만 우리 사이에 조직장이 한두 명이 아니라 너무 윗사람이라서 월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정기 보고하거나 별다른 이슈가 없으면 팔로업 사항에 대해서 보고할 기회가 잘 없다면 그만큼 빡세게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윗사람을 앉혀놓고 보고 준비해야 하는 기획부서, 전략부서, 선임부서 이런 사람들이 힘든 거죠. 빡세게 준비해야 하니까. 왜냐? 보고가 쉬우려면, 낮은 에너지로 하려면 자주 보고해야 하는데, 큰 건인 경우에는 보고 주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자꾸만 에너지가 더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걸 활용한다고 하면 우리 팀에서 이뤄지는 보고, 그런 거는 팀장이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팀장이 특별하게 자주 말 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틈만 나면 어떻게 해서든 기회를 만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해야겠죠. 물론 아무런 건덕지도 없는데 보고하면 안 되고요. 뭐 이슈가 있다거나 아니면 팀장이 걱정할 만한 건덕지를 들고 가서 보고를 해야겠죠. 두 번째는요, 작게 보고하는 겁니다. 문제가 커지고 나서 보고하면 팀장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거 어쩌라고 나한테 지금 가져온 거지?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첫 번째로 자주 보고하는 거랑 비슷하게 작게 보고하는 거죠. 더 커지기 전에 작게 보고하는 거고, 이거는 내가 저연차일수록, 주니어일수록 작은 상태로 보고하는 게 나을 거예요. 물론 팀장한테 이 많은 걸 자주자주 작게 보고하게 되면 귀찮을 수 있겠죠. 우리 조직 계위에서 우리 팀 내에 팀장 말고 중간에 또 다른 뭐 파트장이라든가 나에게 있어 부팀장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는 좀 더 실무단에서 작게 보고할 수 있겠죠. 재밌는 게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전 보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전 보고할 때조차도 이 방향성에 대한 세심한 조율 없이 너무 큰 덩어리로 이상한 난데없는 기획을 해서 가져오는 경우에도 팀장은 난감하거든요.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기획만 이렇게 해본 건데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뭐 리소스 썼다고 나무랄 일인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팀장 입장에서는 그 기획하는 것조차도 리소스이기 때문에 이상한 기획을 큰 덩어리로 해오면 팀원의 역량이 의심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괜한 의심 사지 않게 사전 보고를 하기 전에도 그 방향성에 대한 조율은 미리 하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큰 회의체에서도 상대 조직을 공격할 거리라도 그 상대 조직한테 이렇게 공격할 거라고 말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상대 조직은 그 공격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공격에 대해서 대비할 어떤 자료, 근거 자료들을 준비해서 회의, 보고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회의나 보고 자리에서 이뤄지는 것만이 보고가 아니라 사전에 뭔가 컨센서스를 이루는 과정, 이런 것조차도 큰 관점에서 보고를 잘하기 위한 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일이 이미 벌어졌어요. 그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도 한 번에 와다다다 너무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말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큰 문제에서 작은 문제 순으로 그 문제에 대해 인지가 쉽도록 어떻게 말할지 기획을 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크게 말하지 않고 마치 작은 것처럼 보고한다. 그래야 상대가 받아들이는 부하가 적을 거니까. 세 번째는요, 앞에 1, 2번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바로 시작, 중간, 끝 3번 보고하는 거예요. 물론 각각의 횟수는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사전 보고로는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중간 보고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만약에 사전 보고를 하다가 일을 진행해 봤더니 이거 좀 아닌가 싶어요. 그럴 때는 일을 더 진행하기 전에 빨리 보고하는 게 답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방향이 수정되면 그때부터 다시 사전 보고, 중간 보고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일이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했고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죠. 결과 보고에서 많이들 놓치는 거는요. 짜잘한 업무 지시 거는 별게 아니니까 그냥 하라 그랬네? 했으면 됐지 라고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짜잘한 업무 지시에 대해서도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피드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신뢰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벌어질 거예요. 짜잘한 업무 지시에 대해서 뭐 중간 보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런 것조차도 결과 보고는 필수로 해야 한다는 걸 우린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보고 잘하는 법 네 번째는요, 근거를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문서를 작성할 때 가장 위에 자주 등장하는 게 바로 관련 문서, 관련 근거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사한테 보고로 털리기 전 깔아놓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요. 너 왜 이렇게 했어? 누가 이렇게 하래? 안 듣고 보고하려면 서두에 다짜고짜 관련 문서부터 깔아두고 구두보고라고 하면 팀장님 그때 말씀하신 A에 대한 보고입니다. 확인해 보라고 하셨던 B에 대해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문서라 그러면 첫 문장으로 나와줘야지만 팀장이 덜 적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지가 시켰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시킨 걸 하는데 너 왜 그런 일 하고 앉아있어? 라고 하진 않을 거니까. 상사도 사람이라서 자기가 시킨 거 충분히 까먹을 수 있고요. 반대로 타부서나 타팀 담당자에게 업무 요청을 할 때 이 만능이거든요. 사람들이 근거를 붙이면 말을 잘 들어요. 왜냐면 그때 그렇게 얘기 나왔던 게 서로 간에 합의가 된 걸 수도 있고 윗사람이 일방적으로 찍어 눌러서 시켰다는 근거가 되기도 하니까 관련 문서, 관련 근거 넣는 게 아주 효과 직방입니다. 근데 이게 말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보고 잘하는 법 다섯 번째는요, 구조화를 하는 겁니다. 말에서도 그렇고요, 보고서, 메일, 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크게 따진다면 처음, 중간, 끝. 그러니까 첫 마디 너무 중요하고요. 중간에 본문을 적을 때는 사람이 인지하기가 쉽도록 넘버링을 해주고 계위를 나눠서 이렇게 들여쓰기로 계위를 구분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마무리에서 기타 사항이나 중요한 걸 한 번 더 정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미시 원칙, 서로 겹치지 않게 전체로서 누락 없이라는 뜻인데요. 이것 역시도 똑똑한 사람들의 비밀로 해가지고 공여사들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까 시청해주시면 도움 될 거고요. 그래서 보통 시작에 쓰는 게 목적 및 배경, 근거 자료죠. 아까 전에 관련 문서를 넣을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없다 그러면 별도의 목적을 새로 가공해서 적어야 할 겁니다. 보통 메신저로 보고할 때에는 제목란이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첫 줄에다가 지금 내가 너한테 하려고 하는 이 보고의 요약 문장을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제목과 시작 문장, 주로 목적 및 배경이 왔다 그러면 그 다음은 상황에 따라 구조화가 필요한데요. 메일이나 문서, 서면에서는 이미 이전에 했던 양식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쉬울 텐데, 구두보고에서는 이 구조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는 두괄식으로 하라 그러고, 누구는 간략하게 말하라 그러고, 누구는 자세히 말하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좀 더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접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 구조화가 좀씩 달라지거든요. 상사가 바쁜지, 이게 정기 미팅인지, 이게 짧게 보고해야 하는 자리인지, 길게 보고할 수 있는 자리인지, 또는 이 보고하는 내용 자체가 구두로 하는 게 나은지, 서면으로 글로다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나은지, 또는 선을 같이 보면서 할 얘긴지 따라 전개 방식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 눈치까지가 잘하는 보고의 필수 구성 요소라는 거. 예를 들어서 잘 볼 수 없는 상사를 엘베에서 잠깐 마주쳤는데 그 짧은 타이밍에 보고하겠다고 너무 묵직한 덩어리를 크게 펼쳐 놓으면 금방 내릴 때가 돼가지고 수습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이때는 다음 보고에 대한 티저 정도 깔아둘 수 있겠죠. 그때 말씀 주신 그거 확인해 봤는데 일정 잡고 언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만 깔아놓을 수 있지, 그 자리에서 만났다고 운 좋다고 막 다 늘어놓으면 부담스러운 부하 직원이 될 거예요. 또 이런 경우도 정말 많죠. 앞사람이 이미 보고로 털릴 대로 다 털렸는데 잘한 걸 들고 가도 조금 눈치 보일 텐데 나도 털릴 만한 걸 바로 갖고 가는 바보는 없겠죠. 그때는 일단 뒤로 물러서 다음을 기약하는 것도 방법일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보고에서 모든 걸 쪽낸다는 일념으로 말도 안 되는 대답을 이어서 하다가 더 신뢰 안 가는 사람으로 찍혀버리곤 하는 것 같아요. 상황 봐가지고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 다음 보고 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인 거죠. 왜냐면 떨어진 신뢰는 회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고 잘하는 법 6번째는요. 시각화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뇌는 단순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무리 논리적인 글도 시각화된 도표 하나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상황에서 이 윗사람들이 시각적 정보에 의존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상사의 뇌를 아껴주기 때문에 차트 잘 그리고 표현 잘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런 스킬 하나로 일잘러로 평가받는 경우도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꼭 그림 같은 것만 시각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메일 제목 앞에 긴급을 붙인다거나 이런 시각적 정보요. 이메일 본문에 캡처로 넣는다거나 이런 거는 주밋이라는 프로그램을 추천하는데요. 이렇게 저는 단축키를 누르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네모 박스가 그려지고, B를 누르면 블루 색상으로도 그려지고, 이렇게 직선도 그릴 수 있고요. 글씨도 쓸 수 있어요. 저는 이 주밋 프로그램과 윈도우의 윈도우 Shift S 키로 부분 캡처까지 해서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부분 캡처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전 직장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일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주 써먹는 스킬이에요. 백문이불여일견이잖아요. 뭐 이런 식이죠. 상사가 확인해보라고 한 것을 실제로 확인했는데 해결됩니다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누르면 세로 고침이 되더라. 또 여기서도 보면은 일단 제목에다가 볼드 처리해서 눈에 잘 보이게 했죠. 그리고 1, 2, 3 넘버링을 함으로써 정리가 돼요. 너무 많은 정보가 이렇게 줄글로 나열돼 있으면 이 많은 정보를 사람은 받아들이기 힘들 거거든요. 그럼 딱 이걸 보면 팀A 기능에 대한 얘기네. 3개로 나눠놨구나. 그러면 이 3개를 일일이 읽어보지 않아도 대충 어떤 구색인지 알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이렇게 화살표랑 그림으로 표시를 더 해놓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는 거랑 시각 자료를 같이 제공하는 거랑은 상대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뇌를 얼마나 덜 쓰느냐에 아주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각화 부분은 기본적인 역량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메일 본문에서 중요한 문장에 볼드체를 하고 밑줄 컨트롤 U 할 수 있죠. 볼드체는 컨트롤 B고요. 파란색, 빨간색을 넣는다거나 부정적인 거엔 빨간색, 중요한 거엔 파란색에 볼드체까지 하면 눈에 정말 잘 들어오겠죠. 복잡한 개념을 그림 하나로 대체해서 표현을 한다거나 수치 같은 걸 도표, 차트로 제공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시각화를 하는 짜잘한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말 잘하는 걸 넘어서 보고 잘하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기가 쉽거든요. 특히 머리가 빠개질 듯이 바쁘게 일하는 뇌가 남아나질 않는 이 임원들, 마주 대하는 상위 스텝부서일수록 이런 걸 특출나게 잘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조직에 한 명씩 꼭 끼고서 일을 하거든요. 반면에 이 사람이 빠지면 상사의 뇌를 아껴주는 보고 작성 스킬에서 TO가 한 명 구멍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 빠졌다 하면은 그 역할에 딱 맞는 사람을 어디서 다시 소싱에다가 채워 앉혀야 할 정도예요. 그래서 의외로 이런 시각화 잘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특별한 개념이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말로 설명할 그거를 어떻게 눈으로도 와닿게 할지 그게 관건인 거라서 이거는 하면서 점점 늘고요. 왜냐면 다른 사람의 표현 방식도 같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저도 저희 조직에서 가장 빡세다고 유명한 팀에서 일을 할 때 다 차장 부장들인데 대리급이 왔다 보니까 실무 지식이 너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보고 자리에 데려가지도 않고 보고서를 나보고 쓰라고 하지도 않고 껴주지도 않았는데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그 보고서에 부가자료로 들어가는 장표를 너무 하도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너는 이 실무를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이건 네가 뽑아봐 라고 했던 게 시각화를 심플하게 잘 하다 보니까 팀장님이나 상무님이나 그 윗사람한테도 칭찬을 받고 심지어는 저희 부회장님 CEO한테도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이거 정말 네가 구성한 장표냐, 이렇게 시각적으로 내용 이해하기 쉽게 잘 표현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라고 극찬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날로 먹은 거죠. 실제로 제가 이 실무 지식이 괜찮았던 사람이 아닌데 이런 시각화해서 표현하는 거, 짜잘한 스킬 하나 갖췄다는 이유로 조직에서 아주 환영받는 인재가 된 경험이 있습니다.
자, 보고 잘하는 법 7번째는요. A-B 선택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하는 건 역시도 바쁜 상사의 뇌를 아껴주는 거라고 했는데요. A-B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 역시도 상사의 뇌를 아껴주는 수단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센스의 영역인데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우리가 무슨 솔루션, 해결책이 있겠어요. 문제 발견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건데 이 문제만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좋은 보고가 될 수 없습니다. 상사가 실무자가 아닌데 그거에 대한 대안까지 고민하고 앉아있으면 고민하다가 언제 앞으로 치고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사가 대신 고민하게 하지 말고 본인이 고민해서 좀 얼토당토 않더라도 자기 선에서 A-B 선택지를 만들어서 가져가면은 일단 그걸 눈앞에 들이미는 순간 상사는 숲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맥락, 다른 관점으로 또 아이디어를 던질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똑같이 팀장도 백지에서 하는 거랑 어느 정도 틀이 나와 있는 거랑 완전 느낌이 달라요. 뇌를 많이 써야 한다는 거 아무것도 안 주어졌을 때는요. 그래서 이 A-B 옵션을 제공해서 상사가 결정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보고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더라고요. A-B 옵션을 꼭 제공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단가 올리면 그 업체 구매 못하겠다는 대요까지만 말하는 거랑 단가 올리면 구매 못하겠다고 해서요. 이번 계약까지만 기존 단가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이 제품 말고 C 제품에서 할인율을 좀 더 제공하는 옵션을 검토 중입니다. 까지 말하는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 이 옵션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 보고를 상사한테 들고 갔을 때 상사도 딱히 대안이 없으면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 그거라도 하자 결정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나보고 어쩌라고 왜 들고 왔니? 라고 또 털리고 말 거예요. 우리 팀원들도 일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정말 잘하더라고요. 애초에 이런 카피를 내가 짜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고민해서 이 셋 중에 고르면 어때요? 라고 제시를 하니까 이 셋 중에 고르면 팀장의 뇌는 그만큼 아껴지는 거죠. 또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걸 고민했는데요. A안, B안, C안 있습니다. 각각 어떤 장단점이 있으니 고르시기 편하도록까지 제시를 한 거죠. 상사가 이런 사람 안 이뻐할 수 있을까요? 맨날 뇌 터져라 의사결정하고 또 의사결정하고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떠먹여주듯이 의사결정하기 쉽게 제공을 하는 이 부하 직원들 안 이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보고 잘하는 방법 거의 다 왔습니다. 8번째는요. 현상만 말하는 게 아니라 현상에 자기 의견 한 스푼을 담는 겁니다. 영혼을 담아주세요. 현상, 현황, 수치 실적 뽑는 건 엑셀이나 시스템이 해주는 거고요. 네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그거 외에 추가로 네 머리를 써서 뭔가 아이디어, 인사이트 그거에 대한 상황 판단, 분석을 내놓으라고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상사가 궁금한 건 그래서 네 생각이 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참조해서 자기도 더 윗사람한테 가져갈 때 이걸 기반으로, 이걸 근거로 대답하려는 거죠. 근데 마치 쟤는 뇌가 없어. 쟤는 생각할 줄 몰라. 제가 내 아이디어 뺏겨간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 밑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냥 나가서 내 사업하면 되는 거예요. 상사가 더 윗사람한테 보고할 때 그 근거, 제반 자료를 확실하게 충분하게 제공하는 것이 부하 직원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상사의 뇌는 무슨상 바쁩니다. 액션은 실무자가 고민해야 하고요. 물론 아까 봤듯이 여러 가지 안 중에 채택을 하는 건 상사, 최종 의사결정권자의 몫이지만 좀 더 낮은 에너지로 괜찮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소스를 제공하는 것은 팀원의 역할이에요. 참고로 이 의견 한 스푼을 담을 때도요.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상사가 보기에 얘는 나랑 한 배를 안 탔나? 왜 발을 빼지? 내가 책임 물으라고 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대답하지?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냐면 세 군데에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한 세 군데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뭐입니다가 아니라 뭐뭐인 것 같습니다. 라고들 합니다. 이렇게 한 발 빼서 확신 없는 말투, 자신 없는 말투, 그냥 개인적으로 저는 파란색보다는 노란색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자신 없는 말투에 그치겠지만 이게 업무적인 의사결정
결정을 앞두고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 책임이 없는 말투인 거거든요. 이 책임 없는 말투는요, 상사를 믿지 못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즉, 이 사람이 뱉는 이 말을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하고 한 번 더 의심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쓰게 하고 의사결정 효율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같습니다가 아니라 확인한 거 맞다 그러면 뭐뭐 입니다 라고 하면 되죠. 세 군데인데 확실하지 않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세 군데인데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CTR은 메타 광고 운영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들 말하니까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클릭률이 높을 때 광고 효율이 높다고 말하지만 우리 상황에서는 이렇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명백하게 말을 해줘야 하는데, 이렇게 한 발 뺀 이런 식의 표현은 정말 상사가 같이 일하기 싫게 만드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상사니까 내가 책임질 건데, 적어도 네 선에서 확인한 거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을 갖고 뱉어줘야지 내가 그걸 믿고 그걸 근거 자료 삼아서 뭔가 결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부하 직원이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을 다 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죠, 상사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상사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은요, 당연히 현황에 대한 보고가 들어가야 할 거고요, 그 안에서 문제 지적을 합니다. 물론 가설이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 액션마저도 성의가 좀 필요합니다. 한 개만 들고 가면 까일 확률이 너무 다분해요. 차라리 여러 개를 들고 가서 이런 액션들을 할 건데 그 중에서도 이게 가장 중요한 액션입니다 라고 하면 상사가 결정하기가 쉬워지겠죠. 이 문제를 찾고 가설을 세우고 향후 액션에 대해서 설계하는 이 과정이 팀장이 부하 직원에게 바라는 걸 겁니다. AI가 아무리 모든 걸 다 자동으로 해준다고 해도 이 사람이 내는 인사이트만큼은 AI가 완전히 대체할 수 없을 거예요. 네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이런 데이터 뽑는 거 이제 AI가 다 해주겠지만, 그 안에서 인사이트를 뽑고 우리 회사에 맞는 해결 방안을 내는 건, 솔루션을 내고 그걸 실행까지 옮기는 것은 사람밖에 못하는 거다. 그래서 이 인사이트, 내 의견 한 스푼 영혼 담을 줄 모르면 앞으로 더 살아남기가 힘들 겁니다. 보고에서 내 의견이 꼭 들어가야 좋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보고 잘하는 법 9번째는요, 보고에 들어가는 숫자는 2번 보고 3번 보고 다시 또 보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 숫자 관련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 6가지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산출 기준의 부재입니다. 데이터를 뽑았다 그러면, 통계가 이렇다 그러면 대체 어느 기간 대상인지, 분모가 뭐고 분자가 뭔지, 또 어디서 뽑았는지 그 산출 기준을 보고서에 명시하면 좋고요. 구두보고라고 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수치를 대는 게 알맞습니다. 왜냐면 이걸 제공하지 않으면 상사가 다른 식으로 그 값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잘못된 의사결정의 결과로 피해보는 건 누구다? 우리죠. 왜냐면 삽질함으로써 또 한 번 돌아간 거잖아요. 처음부터 조준을 명확히 해서 그 방향으로 한 번에 가려면 이런 산출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해야겠죠. 또 전체 모수를 모르는 경우 정말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AS 불만 콜이 100콜이나 들어왔어요 라고 말하면 이게 많은지 적은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실무자 본인은 알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실무자 본인도 이게 많은지 적은지 아무 생각 없이 수치만 들고 가요. 이렇게 100콜이나 들어왔어요 라고 보고하려면 자기 인사이트가 있어야죠.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 하고, 그 의견을 뒷받침하는 게 이거겠죠. 우리 총 고객이 10,000명인데 100콜이나 들어왔어요 라고 하면서 많다고 주장하든 적다고 주장하든 할 거예요. 거기에 나아가서 10,000명 중에 100콜이 많은지 적은지 판단하려면 비교 기준이라는 게 또 있어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월 대비, 작년 동기 대비, 목표 대비, 타사 대비 어떤데? 라고 하는 비교 기준이요. 이걸 제시 같이 안 하는 경우도 정말 많은데, 전체 모수와 더불어서 이 비교 기준에 대해서도 꼭 제시를 해주어야겠습니다. 또 이런 문제 많죠. 현저히 작은 표본.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0원 써서 1개 팔린 거랑 100만원 써서 100개 팔린 거랑 신뢰도가 다르거든요. 이거는 우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한두 개 실적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마치 실제로 있는 패턴인 마냥 호도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말하는 팀원한테 신뢰도 자체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현저히 작은 표본에 대해서 스스로 셀프로 견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인사이트 없이 현황 보고만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던 영혼 없음 2000개가 대체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그런 관점 없이도 보고를 하는 건 제 자리 없어도 되는 자리입니다 라고 돌려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이 산출 근거 백데이터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경우 애초에 맞는 숫자가 나올 수 없는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에서 뽑은 숫자를 들고 와서 나한테 믿으라고 하는 경우 이 경우 역시 이미 숫자만 가지고 다 팔로업 사항 진행하고 났더니 이제 와서 그 숫자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우리 마케팅 효율 떨어진 줄 알고 열심히 일하고 봤더니 효율이 떨어진 게 아니었어. 이전에 했던 행동 자체가 옳았던 거예요. 그럼 그 방식을 다 바꾼 거 자체가 돌아가는 일이 된 거잖아요. 이 산출 근거에 대해서 신빙성이 얼마나 있는지조차도 실무자가 실무단에서 확인하고 보고 때 같이 말해줘야 하는 내용 중 하나라는 거죠. 이 숫자 관련해서 보고 때 자주 실수하는 이 6가지는 제발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보고 잘하는 법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팔로우업까지가 일잘러를 가릅니다. 그거 아시죠? 회의록에 꼭 쓰는 거. 안건, 결정사항, 담당자, 기한입니다. 회의록 샘플 볼까요? 안건 및 결과. 그래서 그거 누가 할 건데 언제까지 할 건데. 그래서 이 회의록에 이 기한이 들어가지 않은 회의록은 가짜 회의록입니다. 담당자까지 적는 건 소용이 없어요. 이 기한이 꼭 들어가 줘야지만 이 기한에 대해서 상호 간의 책임을 갖는 겁니다. 재밌는 건 이 회의록을 누가 대신 정해주는 게 아니라 보통의 일 잘하는 조직에서는 회의 참석했던 당사자가 자기 손으로 데스노트 적듯이 내가 내 손으로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선서를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건 빼박이야. 내가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의록을 상호간에 합의해서 수정 불가한 자료로 남기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 때도 관련 근거로 이 회의록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록은 막 작성하면 안 되기도 하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꼭 팔로우 해야 된다. 합의한 내용이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할 거고요. 또 회의에서 잠깐 나온 얘기라 안 중요한 거니까 좀 안 해도 괜찮겠지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회의록에 남는 순간 빼박이에요. 그거 기준으로 지켰는지가 그 사람에 대한 신뢰입니다. 심지어는 상사가 기억을 못해. 그러면 그 회의록 남은 거 기준으로 이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할 거예요. 근데 회의록에 남았던 거 이렇게 기한으로 적었던 거 맨날 안 지키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으로 찍혀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회의를 원체 많이 하기 때문에 회의록에 남겨놨던 거 안 걸리고 운 좋게 용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문득 상사가 샤워하다가 맞다 걔 그때 그거 하기로 했었는데 생각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신뢰 바닥 되는 거죠. 얘는 맨날 하기로 한 거 안 지키는 애. 맨날 진짜 하고 있는지 내가 뇌 써서 에너지 써서 체크해봐야 하고 안 그러면 안 할 애기 때문에 마이크로 매니징이 필요한 애라고 스스로 그런 굴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크로 매니징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요. 근데 이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건 사실 쉬워요. 문제는 그 기한까지 담당자인 내가 지키는 게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팔로우업 할 때요. 그냥 팔로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어렵고 뭐가 내가 잘 해결한 일이고 한지 중간 보고가 잘 이루어져야겠죠. 그게 아랫단, 실무단이라 그러면 자주 작게 보고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서 내가 일한 거 생색도 내고 내가 얼마나 일 잘하는 사람인지 신뢰가는 사람인지 상사한테 어필도 해보고요. 그러려면 말했듯이 근거, 배경, 목적 잘 정리하고 몇 월, 며칠 정기보고 회의로 대한 팔로업 사항입니다 라고 애프터 보고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보고 과정에서 이게 구두가 됐던 서면이 됐던 공식 문서가 됐던 기한지가 됐던 통신지가 됐던 그 외 짜잘한 스킬들 구조화, 시각화, AB 선택지 제공하고 영혼 담고 숫자에 주의하는 거 이런 스킬들 잘 써먹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 정말 길어졌어요. 회사에서 일 잘한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잘하는 이것 보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가 일 정말 많이 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평가는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린 이 10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만약 이 보고까지가 일인데 이 보고로 평가받는 게 억울하다 그러면 저처럼 자영업 하셔야 합니다. 근데 힘들다는 거
반면에 이 보고까지를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고 잘해야 하는 영역으로 인정만 하신다면 지금보다 훨씬 평가도 잘 받고 업무의 수월함도 나아질 거예요. 보고는 상사의 뇌를 아껴줘서 그걸로 이쁨 받고 그러는 김에 나도 일 더 편하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일은 벌써 내가 충분히 잘하는 것 같다면, 근데 평가만 아쉽다면 이제 이 보고를 신경 써서 해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화면에 보여드린 이 자료는 여러분들도 노션에서 복제해 가실 수 있게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정리된 버전 필요하신 분들 꼭 받아가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